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산천초목이 저마다의 빛깔을 뽐내던 시절. 인의와 예지를 으뜸으로 삼는 선비들이 존경받던 때의 이야기올시다. 한양과 멀지 않은 어느 조용한 고을에 학식이 높고 인품이 강직하기로 이름난 훈장이 하나 있었으니 그의 성은 진이요 이름은 수라하였습니다. 진수는 비록 녹봉은 박하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올곧게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그런 그가 35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혼례를 치렀으니 사람들은 모두 그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상대는 이제 막 19회를 넘긴 복사꽃처럼 어여쁜 연하라는 처자였습니다. 허나 세상사 모두 뜻대로만 되면 어디 시름이 있겠습니까? 잔칫날의 흥겨움이 채 가시기도 전 진수의 집 안방에는 웃음꽃 대신 무거운 침묵과 서러운 한숨만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00일이 다 되도록 두 사람은 여태 한 이불을 덮고도 등을 돌린 채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사내인 진수에게 있었으니 그는 조물주가 빚어도 한참은 잘못 빚은 듯 사내로서의 상징이 실로 남달랐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동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고 장성에서는 무사내들의 시기 어린 농담거리가 되기도 했던 그의 그것이 이제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공포의 징표가 되어버린 게지요. 서방님, 송구하옵니다. 허나 제 몸이 제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따르질 않는 것을 저를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부인, 고개를 드시오. 내 어찌 부인의 마음을 모르겠소. 그저 내 부덕에 소치려니 생각할 따름이오. 어서 눈물 거두고 편히 잠자리에 드시오. 내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을 터이니. 진수는 끓어오르는 사내의 욕망을 억누르며 밤마다 서책 속 성현의 말씀을 을조렸습니다. 허나 책 속의 그 어떤 현인도 이 기막힌 밤의 고통을 다스릴 방도는 알려주지 못했지요. 사랑하는 아내를 품에 안고도 그저 애틋한 연민과 사무치는 외로움에 몸을 떨어야 하는 밤은 하염없이 길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날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시름에 잠긴 아내의 뒷모습을 보던 진수는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서랍 가장 깊은 곳에 고이 간직해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들었지요. 부인, 잠시 나를 좀 보시겠소? 예, 서방님. 놀라지 마시오.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그저 부인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럽니다. 자, 받으시오. 진수가 내민 손바닥 위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 영롱한 빛을 내는 백옥 놀이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티 없이 맑은 옥에 정교한 은세공, 부드러운 명주실로 맺은 술까지. 한눈에 보아도 장인의 솜씨가 깃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서방님 미 어찌 이리 귀한 것을. 부인, 옛말의 옥은 군자의 덕을 상징하고 이 순백의 빛은 온갖 부정한 기운을 막아준다 하였소. 무엇보다 이것은 부인을 향한 내 굳고 변치 않을 마음의 증표요. 부디 몸에 지니고 다니며 내 진심을 한 번만이라도 헤아려 주시오. 연하는 남편의 따스한 음성에 그리고 손에 들린 백옥 놀이개의 영롱한 빛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아내로서의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껴주는 지아비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서러운 눈물이었지요. 연하는 그날부터 배곡 놀이개를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소중히 허리춤에 달고 다녔습니다. 허나 그날 이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에는 조금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하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 얼굴은 나날이 파리해지고 입맛을 잃어 자리보존하고 눕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진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먹여도 차도가 없자 그는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온 마을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장터 국밥집에서 막걸리를 걸치던 한 노인에게서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지요. 허허, 진 훈장 아니시오. 안색이 말이 아니구려. 듣자 하니 부인께서 곡기를 끊고 누워 계시다는 말이 있던데. 어르신 면목이 없습니다.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도무지 차도가 없어 가슴이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딱하기도 하지. 의원의 약으로 안 듣는 병이라면 다른 방도를 찾아봐야 하는 법. 대나무 숲 깊은 곳에 산다는 묘월이라는 여인에 대해 들어보셨소? 묘월이라 하시면 스스로를 신병을 고치는 의원이라 칭하는 자인데 그 신통력이 실로 용하다더군.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고 돌아선 님의 마음도 돌려놓는다지. 허나 조심해야 할 게야. 그 여인은 양날의 검과 같은 사람이라오.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비싼 대가를 요구하지. 듣기로는 그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단 말이오.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려 묘월이 기거한다는 곳을 알아낸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연화를 부축하여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 스치는 소리가 서걱이며 기이한 울음을 만들어내는 숲길. 그 끝에 안개처럼 고요히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그 어떤 인기척도 없었으나 스르르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집안은 바깥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눈이 아릴 정도로 짙은 침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값비싼 비단 방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진수가 연화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발소리 하나 없이 한 여인이 그림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묘월이었습니다. 과부라는 소문과는 달리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얼굴에 서늘하리만치 아름다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훈장 진수라 합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인데 알고 있습니다. 부인의 병은 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 병의 뿌리는 바로 대감께 있기 때문이지요. 대감께서는 양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건하십니다. 보통 사내에 그것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면 대감의 것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용암과도 같지요. 반면 부인께서는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처럼 음의 기운이 여리고 순수합니다. 메마른 논에 거대한 강물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격이니 어찌 그 기운을 감당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인의 병은 바로 대감의 강한 양기에 닿아 생긴 일종의 독입니다. 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과 고통을 이 기이한 여인은 첫눈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묘월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아내를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선생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방도는 있습니다. 허나 그 길은 멀고 험하며 대감의 큰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무엇이오? 넘치는 강물의 기세를 꺾으려면 다른 곳으로 물기를 터주어야 하는 법. 제가 그것엔 물기를 받아내는 댐이 되어야 합니다. 대감의 지나친 양기를 제 몸으로 받아내어 그 기세를 누그러뜨리는 물길 돌리기, 비방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일은 하늘도 땅도 그인께서도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저와 대감 둘만의 비밀이 되어야만 효험이 있지요. 오늘 밤 부인을 재운 뒤 다시 저를 찾아오십시오. 진수의 머릿속은 혼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다른 여인을 품어야 한다니? 이는 인륜을 저버리는 패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허나 이대로 연하를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노릇. 그의 안에서 학식 높은 선비와 절박한 사내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연하의 창백한 얼굴 위로 허리춤에 달린 백옥 놀이개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결한 빛을 바라보던 진수는 결국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홀린 듯 다시 대나무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묘월의 집은 더욱 깊은 향냄새와 함께 그를 맞았습니다. 묘월은 아무 말 없이 진수를 이끌어 방으로 들인 뒤 그의 옷고름에 조용히 손을 가져갔습니다. 선생, 이것은. 쇳고개를 드십시오. 대감, 이것은 욕정이 아닌 정화입니다. 부끄러워 마십시오. 지금 대감께서는 짐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아비의 도리를 다하고 아내를 살리고 계신 겁니다. 대감의 몸 속에 흐르는 뜨거운 독을 제가 이 몸으로 전부 마셔드리겠습니다. 묘월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능숙했습니다. 연하의 서툰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남자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다룰 줄 아는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아내를 위한 희생이라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몸은 본능적인 쾌락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의식과 황홀경이 뒤섞인 채 진수는 묘월의 품에서 정신없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밤마다 묘월을 찾아가 치료를 빙자한 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연하가 어느새 기력을 되찾고 창백하던 뺨에는 복사꽃 같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수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방님, 저녁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진수가 고개를 들자 연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살며시 팔짱을 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부인 몸은 괜찮은 것이오? 예, 서방님. 묘월님이 주신 부적 덕분인가 봐요.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부터는 몸을 짓누르던 나쁜 기운이 싹 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마음도 날아갈 듯 가볍고요. 연하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남편의 품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진수는 그런 아내를 끌어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월의 비방이 정말로 효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진수는 또다시 묘월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잠든 아내의 곁으로 돌아와 달빛 아래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지요. 연하의 허리춤에서는 그가 선물한 백옥 놀이개가 여전히 순결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렸다는 안도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자책감. 그리고
그 죄를 짓는 밤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자기 혐오까지. 진수의 마음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묘월이라는 여인은 과연 자신을 구원한 은인일까? 아니면 자신의 영혼과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남김없이 집어삼킬 악귀일까? 깊어가는 밤만큼이나 진수의 번민도 끝을 모르고 아득하게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살렸다는 안도감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 진수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던 폭풍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기이한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찾는 묘월의 품은 여전히 죄스러웠으나 그 죄의 무게만큼이나 지독한 쾌락 또한 그의 몸을 올가매고 있었던 게지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이제 혼례 전보다도 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집안을 생기로 채웠고 진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위안을 얻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묘월의 눈빛이 날이 갈수록 탐욕스럽게 변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의 서재에는 귀한 벼루가 많더군요. 먹을 가는 소리가 방 너머까지 맑게 들리는 것이 필시 명품일 터. 선생께서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으시오?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탐하는 것이 어디 사내만의 본능이겠사옵니까? 그런 날들이 반복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요염한 자태로 진수를 맞이한 묘월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찻잔을 매만지며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지요. 대감, 이제 부인의 기운은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이 물길 돌리기, 비방은 필요치 않을 듯합니다. 그게 사실이오, 선생? 정말 감사하오. 이 은혜는 평생. 은혜는 은혜고 대가는 대가이지요. 이제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값을 치르셔야겠습니다. 값이라니. 물론이오. 선생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재물을 내어드리겠소. 대감께서 저를 고을의 흔한 의원 나부랭이로 보셨나 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그런 속세의 재물이 아닙니다. 묘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습니다. 달빛을 등진 그녀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으나 그 목소리만은 비수처럼 날아와 진수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부인께서 몸에 지니고 계시는 것, 그 배곡놀이개를 제게 주시지요. 부인의 순결하고 맑은 기운이 온전히 담겨 있어 저의 비방을 연마하는 데 요긴하게 쓰일 듯합니다. 그 순간 진수의 머릿속을 얼음처럼 차가운 깨달음이 관통했습니다. 배곡 놀이개. 그것은 자신이 연하를 향한 순수하고 굳은 마음을 맹세하며 건넨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저 요사스러운 여인이 바로 그것을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터 노인의 경고가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단 말이오. 모든 것이 처음부터 교묘하게 짜인 덫이었음을 진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안 돼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그것만큼은 아니 돼요. 어째서지요? 부인을 살린 값이라 생각하면 그리 아까울 것도 없을 터인데, 아니면 혹 그 놀이개보다 부인의 목숨이 덜 귀하다는 뜻이옵니까? 요물! 내 이 요망한 것. 처음부터 내 아내를 살릴 마음 따위는 없었던 게로구나. 이제야 아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내로군요. 그렇다면 선택지를 드리지요. 그 놀이개를 순순히 내놓고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그가 직접 부인을 찾아가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는 수밖에요. 서방님께서 밤마다 제 품에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얼마나 황홀한 비명을 지르셨는지, 과연 그 여리고 순결한 부인께서 모든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되찾았던 그
혈색마저 새하얗게 질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지도 모를 일이지요. 크크크. 묘월의 웃음소리는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에 섞여 악기의 울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진수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과 아내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잔인한 강요였습니다.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묘월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집에 돌아온 진수는 차마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텐마루에 주저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묘월에게 굴복하여 평생을 노예처럼 사느니 차라리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고하고 죽음으로써 용서를 구하리라. 그는 비장한 걸음으로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막 잠에서 깬 연하가 남편의 헬쑥한 몰골을 보고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방님, 밤새 어디 계셨던 겁니까? 안색이. 진수는 아내의 말에 대답 대신 그 자리에 풀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묘월의 기만과 자신의 어리석음, 아내를 살리고 싶었던 절박한 마음과 끝내 저버리고 만 사내의 욕정까지. 그의 고백은 한 사내가 흘릴 수 있는 가장 치욕스럽고도 절절한 참회였습니다. 방 안에는 진수의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모든 고백을 마친 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내 이 더러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를 터이니 부디.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남편의 고백을 듣고만 있던 연하가 조용히 손을 뻗어 진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허리춤에 매달린 백옥 놀이개를 부드럽게 어루만졌지요. 서방님 고개를 드십시오. 진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연하는 그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경멸이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놀이개를 주실 때의 그 마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비록 서방님의 몸은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 마음의 뿌리는 저를 살리기 위함이었으니 제가 어찌 서방님을 탓하고 원망하겠사옵니까? 진정한 독은 서방님의 양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가장 절박한 마음을 이용한 그 여인의 탐욕이야말로 진짜 독이었습니다. 부인. 일어나십시오, 서방님.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십니다. 저 요사스러운 여인의 덫에서 우리가 함께 빠져나와야지요. 다음 날 아침, 진수와 연하는 함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었습니다. 묘월은 마당에서 여유롭게 꽃을 가꾸다 나란히 들어서는 두 사람을 보고는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조소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이구, 결국 그 놀이개를 바치러 오셨군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감. 아니, 내 어리석음을 끊어내고 내 아내를 지키러 왔소. 뭐라? 하! 이 어린 것이 모든 걸 듣고도 제정신인가 보구나. 좋다. 그렇다면 마을로가 내 서방의 추악한 밤일을 낱낱이 고해주마. 내년은 평생을 웃음거리로 살게 될 것이다. 묘월이 악에 받쳐 소리치는 순간 연하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묘월을 두렵지 않은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며 허리춤에서 백옥 놀이개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놀이개는 내 지아비의 순수하고 굳건한 마음 그 자체여. 당신처럼 더럽고 탐욕스러운 요물이 감히 탐낼 물건이 아니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길 저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진수에게 묘월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 노인과 함께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든 채 나타났습니다.
저 요망한 년, 내 이럴 줄 알았지. 진훈장 댁뿐만이 아니었어. 병을 고쳐준다는 핑계로 내 아들의 땅 문서를 앗아가고 과부의 마지막 남은 논마저 빼앗아간 악독한 년. 맞소. 내 딸도 전년에게 홀려 집안의 폐물을 다 갖다 바쳤소이다. 그렇습니다. 진수의 고백을 들은 연하는 밤새 남편을 위로한 뒤 날이 밝자마자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묘월의 악행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모든 비밀이 탄로나자 묘월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힘은 비밀과 기만 위에 서 있었기에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그녀는 그저 힘없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묘월에게 다가가 나직하지만 온 마을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들으시오. 내 서방님은 이제 내가 온전히 감당할 것이니. 연하의 그 한마디는 이 길고 긴 시련의 끝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묘월을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고 그녀는 결국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멀리 유배를 가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진수의 집 안방에는 참으로 오랜만에 따스하고도 부드러운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인 정말 나를 용서하는 것이오? 용서가 아닙니다, 서방님. 이제야 비로소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이해하게 된 것이지요. 연하는 수줍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조용히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대하고 무섭기만 하던 지아비의 그것이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험한 길을 마다치 않았던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감당 못하던 무지막지한 사위는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그를 온전히 감당하게 된 지혜로운 아내의 품에서 비로소 길고 길었던 번민의 밤을 끝내고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사랑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갔더랍니다.